이화 줄거리. 전처마는 찢어지게 가난한 소장농의 셋째 아들로 셋골에서 태어났고 이생원은 셋골에서 막강한 세력을 지니고 토호지를 일삼던 향반이었다. 처만이 12살 무렵 노산을 한 이생원의 처를 대신해 7째를 낳은 처만의 어머니는 이생원 댁 젖먹이 유모로 들어갔다. 마을에 마마가 돌아 전서방의 아들이 젖을 그리워하며 죽고 가혹한 수탈을 견디다 못한 전서방은 보부상으로 나서 이태 만에 돌아왔는데 신수가 혼해져 있었다. 그러나 전서방이 청국과 밀무역을 했다는 소문이 돌자 이생원 댁에 도움을 청하려다 되려 고초를 겪는다. 부당하게 몰아붙임을 당하는 전서방을 지켜보는 소년 전처만의 눈빛은 분노와 증오로 이글거리는데 이에 부직갱이로 처만의 눈을 찌르려는 이생원을 전서방은 자신의 눈을 찌름으로써 만류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처만은 대처로 나가 장사의 길을 걷게 된다. 둘째내서 점심을 마친 전처만은 어린 태임을 앞세우고 용수산을 넘어 셋골로 향한다. 셋골이 저만큼 바라보이는 동구 밖에서였다. 늘 삿갓을 깊이 쓴 두 젊은이가 전처만 곁을 휑하니 지나쳤다. 서로 시선이 마주친 바 없는데도 전처만은 느낌으로 젊은이들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본 것처럼 느꼈고 그런 느낌은 사뭇 고약했다. 전처만은 그들과 엇갈리고 나서 서너 발자국도 안 가서 휙 돌아섰다. 그 두 사람이 휙 돌아선 것과 동시였다. 아니나 다를까 전처만이 피부로 느낀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날카롭고 음험한 시선이 그와 마주치자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되돌아와 길바닥에서 넙죽 절을 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하마터면 몰라뵐 뻔했습니다요. 이성이 어르신네 아니시니까. 그대들은 링고. 이성이 친구 옳습니다요. 네 그렇습죠. 이성이하고는 중마고간입니다요. 그간 평안하셨시니까 어르신네. 허허 이성이 중마지우라면 내가 모를라고. 나는 생판 처음 보는 젊은이들인데 어둠에 사는 니댁 자제들인고. 전처만은 그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 옷깃을 스칠 때부터 남의 눈을 기는 음험한 낌새를 채고 잔뜩 마음을 도사려 먹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친한 사이입니다. 이 친구가 좀 무식해서. 처음부터 말없이 친구가 하는 짓을 따라만 하던 다른 젊은이가 간사한 대처 말투로 이렇게 정정을 했다. 그러나 전처만은 그 젊은이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몹시 당황해서 그랬으리라고 넘겨짚고 있었다. 왜 이성이 친구가 자기를 보고 그렇게 당황해 하는지 알아내야겠지만 나중에 이성이를 통해서 알아내도 늦을 건 없다고 생각했다. 전처만은 그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 뿐 아니라 호락호락 그가 알고 싶어하는 걸 불 젊은이들이 아닐 것 같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다. 가보게나 인사 차리다가 길에서 날 저물겠네. 전처만은 마뜩찮은 눈길로 그들을 일별하고 돌아서서 남은 길을 재촉했다. 그는 이성인의 소슬 때문이 한가운데 자리 잡은 마을 앞길을 그냥 지나쳐 머슴들이 기거하는 산포에 딸린 오두막으로 먼저 갔다. 낯이 선 날품 파리꾼도 몇 명 섞인 머슴들은 우물가에서 세수들을 하고 있었고 돌쇠 어멈은 커다란 막사발에다 조가 반쯤 섞인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을 고봉으로 꾹꾹 퍼담아 부뚜막에 늘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전영감을 보자마자 치마에 휘감기는 돌쇠를 휘휘 나달에 꼬여드는 닭 쫓듯이 마을 쪽으로 쫓는 게 아마 안채에 들어가 영감님 온 걸 알리라는 신용 같았다. 돌쇠가 급한 마음에 질러가려고 둔독길을 피해 쟁기질해 놓은 빈 밭을 가로질렀다. 내년에 묘삼을 옮겨 심을 산포 예정지는 금년 내내 아무것도 안 심고 놀려야 하지만 때때로 깊이 쟁기질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표시처럼 돌쇠의 발이 푹푹 빠지면서 뽀얀 흙바람이 일었다.
굳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 못할 텐데 아이는 오히려 그게 즐거운 듯 킥킥대며 팔을 팔랭개비처럼 휘저었다. 어느새 태임이까지 돌쇠 흉내를 내 팔을 휘저으며 밭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두 아이는 마치 물장난이라도 치듯이 깊이 일구어 놓은 모래질 땅에서 허우적대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아이들이 히히덕거리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밭을 다 가로지를 때까지 지켜보던 전영감의 얼굴에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가 퍼졌다. 저희가 글쎄 저렇게 어리다오. 덩치만 숙성하지 아직 어린애라오. 전영감은 직접 말을 꺼낸 적이 거의 없는 돌쇠 어멈에게 이렇게 안 해도 될 변명까지 해서 그녀를 몸둘 바 모르게 했다. 그녀는 갈기 같은 손을 행주치마로 가리면서 어쩔 줄을 몰랐다. 태임이가 어린애에 불과하다는 게 어른이 되려면 아직 멀어배는 게 영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편안하게 했다. 그러나 곧 그놈한 얼굴로 광이랑 헛간, 외양간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헛간 모퉁이엔 내일쯤 묘포에 가토할 것인 듯 사토, 약토, 구제 등이 봉우리 쌓여있고 방금 손질이 끝난 모습은 예리하게 반짝거리고 있었고 광 속엔 바작, 호미, 쇠스랑, 삽, 괭이, 가래, 지게, 삼태기, 태비채, 모래채 등 농기구들이 구색이 고루 갖춰져 있었고 제각기 길이 잘 들어있었다. 모든 게 트집 잡을 때라고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감은 트집이 잡고 싶었다. 부성이에게 장사를, 이성이에게 산포를 물려줄 때 전신애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뀌어댔다고 수군댔다. 영감이 하는 일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순데도 옳다고 믿게끔 길들여진 마누라 홍씨까지 어느새 망령이 났느냐고 대들 만큼 그 일은 누가 보기에도 부당해 보였다. 어려서부터 부성이는 샛골에서 산포일을 거들고 총찰하기를 소임으로 알고 이성이는 청포전에서 상가지 놓고 피륙 깎는 재롱부터 부리기 시작했대서만이 아니었다. 부성이는 진국스럽고 고지식하고 참을성이 많고 영감을 닮아 뼈마디가 굵고 강건했다. 이성이는 턱이 예리한 것만 영감을 닮고 호우대는 외탁을 해서 왜소하고 민첩해서 쥐 같은 인상을 주었다. 성질도 사교적이고 눈치가 빠르고 영악하고 셈을 잘했다. 전영감은 자신 속에 공존하는 것들이 자식들한테는 나뉘어져 나타난 걸 보면서 저욱이 낭패스러웠다. 특히 자신의 기질 중에서 돈 벌고 장사하고 세상 살아가는 것과는 별로 상관없으되 가장 아끼고 싶은 씩씩하고 늠름한 마음 기운을 물려주었다고 믿었던 마지를 잃고 나서는 그런 낭패감이 한층 절절했다. 그렇다고 영감이 남들과 본인들의 기대를 뒤엎고 부성이에겐 장사 수업을 시키고 이성이에게 산포일을 배우게 해 끝끝내 그 길로 나가게 한 게 낭패 끝에 아무렇게나 저지른 착오는 아니었다. 영감은 이성이의 천성에 장사꾼 다음 속에 숨은 교활함이 싫었고 그걸 어떡하든 억제하고 싶었다. 전영감은 허를 찌를 요량으로 먼저 들른 산포에서 아무것도 트집 잡을 걸 발견 못하자 흡족하기보다는 이성의 교활함에 한수당한 것처럼 찜찜했다. 아이들의 전가를 받은 이성이가 안채에서 다름질쳐 나와 공손히 아버지를 맞이했다. 늦은 봄에 꼴이 긴 저녁 나절도 어느 틈에 꼴깍 저물어 벼랑간 한기가 돌았다. 전처마는 이성이의 인도로 마을로 들어가 사랑채에 들었다. 토시도 뒤집을 줄 모르는 부잣집 딸이라고 홍씨 부인의 불만이 대단한 막내 며느리가 안채 쪽으로 난 여다지문을 빠끔히 열고 인사를 했다. 아버님 납셔시니까 어머님께서도 편안하시죠? 어린 게 어드럽게나 삼한지 자주가 뵙지도 못하고 곧 진지상 올리겠습니다. 전영감은 홍씨 부인 못지않게 막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첫 아들까지 낳았으니 관대하게 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어린 것이 많이 컸자 잠깐 데리고 나오렴. 네,
태임이가 업혀달래서 업혀줬으니까 곧 나올 것입니다요. 태임이가 어드렇게나 아이를 귀해하는지. 저녁상을 마주하고 전영감은 얼굴을 찡그렸다. 등잔불이 왜 이리 밝으냐. 대낮 같구나. 냄새도 고약하고. 네, 아버님. 저게 석유불이라는 것입니다요. 석유불. 돌에서 짜내는 서양기름이 들어왔단 소린 들었다만 이 시골 구석에서 그런 신식 기름불을 보다니. 아버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송도에서도 더러 켠다고 하던뎁쇼. 넌 어디서 저런 걸 샀느냐. 서울 친구가 귀물이라고 조금 갖다 주었습죠. 저게 불을 켜는 데만 유용한 게 아니라 아이들 횃배알이 할 때 몇 모금만 먹이면 배 안의 벌레를 모조리 쏟아 놓는답니다요. 아편과 함께 집안에 꼭 갖춰 놓아야 할 신유한 약이라고 합니다. 큰일 날 소리. 장수 회까지 죽이진 않는 법이란다. 몸 안에 회충도 괜히 있는 게 아냐. 글쎄올시다. 참, 동구 밖에서 내 친구라는 젊은이들을 만났다. 어dim에 사는 네 집 자제냐. 이성이 왠지 얼른 대답을 못했다. 흘긋 전영감의 눈치를 살피고 지나가는 눈빛이 쥐상에 어울리게 교활하다는 생각이 전영감을 불쾌하게 했다. 네 집 자제냐는데. 글쎄오시다. 근본을 알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라서요. 이 근방에 사는 것 같진 않던데 농사꾼 같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타간에서 얘까지 널 찾아왔더란 말이냐. 아버님도 참 자세히도 보셔시다. 이성이는 어느새 평정을 회복하고 있었다. 만만하게 실토할 아이들이 아니란 걸 알고 있건만도 전영감은 추궁을 멈추지 않았다. 꼭 뭘 해야만 먹고 삽니까요? 아무것도 안 오고도 호의호식하는 양반님네들이 좀 많으시니까. 그럼 저 친구들이 벼슬아치란 말이렸다. 아닙니다요. 이놈의 다 된 세상에 벼슬은 무슨. 거저줘도 안 올 야근 친구들인 겁쇼. 내 말버릇이 어찌 이리 천박하냐. 말머리를 살살 돌려 이 애비 정신을 혼미시키면 내 대답을 면할 줄 아는. 해게 앉이고. 전처마는 댕그렁 소리가 나게 수저를 놓으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나 이성이는 조금도 움찔하지 않고 할 소리를 다 할 모양이었다. 아버님, 고종하십시다요. 이를테면 그렇다 이 말씀이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같은 중인이 먹고 살려면 뼈골 빠지게 농사를 짓든지 입술과 발가락이 부르트게 애써 장사를 하든지 하다못해 낮은 벼슬자리라도 얻어 걸리든지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기에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요. 아까 그 친구들만 하더라도 일정한 생업이 없이도 처자식 굶기지 않고 우리네보다 개명해서 앞을 내다보는 눈도 있습지요. 알고 지내 해로울 것은 없는 친구들이니 아버님 너무 걱정 마십시다요. 제가 어디 한두 살 먹은 갓난애니까. 알겠다. 내가 갓난애가 아니란 걸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해서 미안하구나. 아버님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 친구들은 워낙 서울 출입이 잦다 보니 보고 들은 거 자랑하고 싶어지면 훌쩍 한 번씩 들르곤 하는 것 뿐입니다. 서울 소문이 이 시골 구석에서 농사 짓는데 무슨 보탬이 된다더냐.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개명을 하는데 시골이라고 언제까지나 시골인 채로 입가시니까. 그래서 양인들이 길에서 혼례를 붓는다든가 아이들을 잡아다 삶아서 약으로 쓴다든가 허는 해괴한 소문이 시골에까지 퍼져서 뭘 얻으러고겠다는 게냐. 아버님도 그런 소문을 들으셨군요. 너보다는 대처에 사니까. 저도 그런 소문은 들으습조만 안 믿습니다. 제 친구들은 적어도 그런 소문을 믿고 퍼뜨릴 실없는 친구들이 아니니까요. 나도 안 믿어. 그렇지만 양인이 사람의 혼을 빼앗는 기계를 갖고 다닌단 소린 좀 그럴싸하더구나. 그건 사람의 혼을 뺏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화상을 있는 그대로 찍어내는 기계랍니다. 양인들은 그렇게 찍어낸 저들의 기록은 물론
저희 나라 왕이나 재상들의 화상까지 가지고 다닌다니 설마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찍어냈겠시니까. 더군다나 혼을 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겠시니까. 이성희가 의기양양하게 설명을 했다. 전초만이 평소 이성희를 교활하다고 여긴 게 일부러 믿게 본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이성희의 눈빛에선 진지한 열정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럼 넌 어떤 소문을 믿는? 지금 한창 세도하는 외척 아무개네선 말도 약식을 약빈하게 먹는다는 둥. 아무개 대감댁에서는 노비들도 인삼을 무처럼 짓씹는다는 둥 허는 소문은 믿습니다요. 믿고 말굽쇼. 이성희는 전영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전영감이 섬찟할 만큼 겁없이 반항적인 눈이었다. 이성희는 좀 그런 데가 있었다. 어려서 형제끼리 다툴 때도 어른들이 사리를 따져 아우니까 형에게 져야 된다든가 형이니까 아우를 봐줘야 한다든가 하는 흐리멍텅한 판결을 내리는 걸 제일 싫어했었다. 어른들이 아무리 윽박질러도 끝끝내 사리를 따져 잘잘못을 가려내고야만은 집요한 데가 있었다. 전영감은 얼핏 아들의 교활한 길을 누르고자 한 건 몰라도 잘잘못을 따지고 싶어하는 경호 발음까지 시골 구석에 묻혀있길 바란 건 잘한 짓이 아니었단 생각이 들었다. 그게 우리네 농사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믿는? 내 생각으론 귀담아 들을 것도 없다 싶다만. 상관이 왜 없시니까? 아버님도 참 답답도 하십니다. 세도하는 양반들 저희끼리 예로부터 해온 짓거리야. 개명된다고 그것까지 달라질 줄 아는. 그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져야죠. 우리가 어드럽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니요. 그들이 어드럽게 말이 약식에 물리고 종이 인삼을 채소처럼 먹을 만큼 잘 살 수가 있겠시니까. 우리들의 피땀 흘린 소득을 협잡질하고 수탈에다가 잘 사는 게 아니겠시니까. 그건 너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다. 너는 소문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몸으로 당했다. 일찍이 우리 일가가 이생원한테 당한 게 철천지 한이 되어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걸 너도 아주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걸 제가 왜 모르겠시니까. 그건 어린애도 아는 새꼬리의 옛날 얘긴 거려. 그럼 됐다. 난 일찍이 그 안갚음을 했다. 돈만 있으면 양반도 문전에 꿇어 엎드리게 할 수가 있거든. 벼슬도 돈 주고 사는 세상이니 양반보다 돈의 세도가 더 무섭지. 이 전처만의 어음은 상감도 알아준다고들 허지. 그럼 됐지 않냐. 나는 내 자식들만은 원한을 품고 안갚음을 벼르며 살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재산을 모았다. 너희들이 다만 그걸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럼 아버님은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게 돌아가도 재산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여기니까. 이성이 딱하다는 듯 경멸하는 듯 말했다. 하긴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민요가 심상치는 않다만 우리 재산은 누가 뭐래도 정당하게 모은 재산이다. 발톱이 닳고 피땀을 흘려서 이룩한 재산이야. 성남 백성들이 깨부수고 불태우는 재산은 다 세도가들이 노략질에 모은 재산이고 아버님은 재산을 모으기 힘든 것만 아시고 지키기 힘든 건 왜 모르시니까. 허이, 네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내가 나를 훈계하려는 게냐? 엄살을 떨려는 게냐? 전처만이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호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희는 점점 더 차분해지고 있었다. 아버님, 1년 농사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에 어드럽게 자그마치 6년이나 걸리는 삼농사를 질 신명이 나시 계시니까. 어드럽게 넌 인삼농사와 쌀농사를 비교하는. 인삼은 자고로 은과 맞먹어. 인삼 10근이면 은으로 200냥도 더 나가고 은 200냥이면 쌀이 얼만 줄 아는. 그건 우리가 농사지은 삼이 홍삼이 되고 푸삼이 됐을 때의 값이 아닙니까요. 은과 맞먹는 것만치 호시탐탐 수탈을 노리는 눈이 좀 많시니까.
채 1년 앞도 못 내다보게 바뀌는 인삼 정책만 해도 어떡하면 중간에서 협잡질이 용이할까만 생각했지. 삼농가의 이익을 생각해서 바뀐 적이 어디 한 번이나 있으시니까. 도라지값처럼 싸게 수매하고 나서도 뒤탈이나 없으면 좋게요. 부정인삼을 끼워 넣었다고 모해를 잡아 곤장을 치고 돈을 써야 풀어주는 일까지 있답디다요. 듣자 하니 엄살이 지나치구나. 우리 정도의 산포를 갖고 유지가 안 된 데서야 도대체 누가 삼농사를 지을 수 있다더냐. 우리야 유지는 되죠. 그렇지만 유지나 하려고 이 고생을 한다는 건 암만 생각해도 어리석은 짓 같습니다요. 이건 우리 가업이다. 전을 없애고 장사를 안 하면 안 할까. 산포를 처분할 순 없다. 전처만은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그것 비슷한 말도 뻥근 못하게 더 심하고 결정적인 말이 있었으면 싶었지만 얼핏 생각나지 않았다. 미흡한 것은 전처만만은 아니어서 이성이도 잠시만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시 집요하게 그 문제를 따지고 들었다. 산포를 처분하다니요. 소자 꾸민들 그런 생각한 바 없습니다요. 또 아버님의 삼농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모르는 바 아니고요. 일찍부터 대국가의 교연에 눈뜨신 아버님이 인삼의 높은 경제성을 깨닫고 그걸 직접 재배해서 농사와 상업을 겸하려던 계획은 틀림이 없었습니다요. 그러나 아버님도 인삼을 재배해서 돈을 버신 건 아니잖습니까? 인삼 장사로서 돈을 버신 것이지. 아버님이 온갖 금령을 뚫고 인삼 밀무역을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전 그런 아버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실을 감추고 인삼에서 저절로 돈이 쏟아지는 것처럼 꾸미시니까? 왜 저한테는 인삼을 심고 가꾸는 법만 가르치시고 인삼에 합당한 값을 처받을 수 있는 장사 속은 모른 척하라 하시니까? 점점 못하는 말이 없구나. 어떤 애비가 자식에게 그런 험하고 위험한 짓을 가리키겠는. 더군다나 난 너에게 만간이 넘는 산포를 물려줬거늘 어찌 그리 애비에게 방자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전처만은 노여움을 지그시 사귀고 초연하게 말했다. 밀무역에 나서겠다는 얘기가 아니올시다. 다만 사복을 채우기에 급급한 관리들에게 헐값으로 수매를 당할 수만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요. 정말 나라가 망하려나 세도가로부터 서리들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고열을 빠는 데만 이골이 났으니. 이골이 나라죠. 백성들이라고 허구온 날 당하고만 있겠시니까. 이성이가 비밀을 잔뜩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복잡한 웃음을 웃었다. 넌 꼭 미녀라도 꾸미고 있는 것 같은 말투구나. 웬걸입쇼. 제가 그런 그릇이 되남요. 다만 뛰는 놈 위엔 나는 놈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농사꾼은 그저 우직해야 하느니 깨부려서 될 일이 아니니라. 태임이가 아기를 얻고 나와 부자의 대화는 절로 끊겼다. 이성이가 정작 할 말은 어금니 사이에 잔뜩 물고 있으면서 객적은 소리만 짓거리는데 장단을 맞췄다 싶은 게 전처만을 고단하게도 꺼림칙하게도 했다. 영감은 어린 것을 내리라고 해서 두어 번 건성으로 얼르고 나서 이성이한테 넘겨주면서 태임이 고단할 테니 일찍 재우라고 일렀다. 먼 길 온 태임에게 아기를 업혀놓은 게 못마땅해서였다. 이성이는 자리를 봐놓고 나서 자기는 안에 들어가 잘 뜻을 비쳤다. 전영감 역시 고단해서 일찍 자고 싶었지만 아들이 그와 더 말상대하기를 피하려는 태도가 섭섭했다. 그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선하품을 하고 옷을 벗고 자리에 누웠다. 불 끄고 어서 들어가렴. 태임이 아무데나 쓰러져 자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전처만은 어둠 속에서 부시럭부시럭 몸을 뒤챘다. 구들목은 알맞게 따숩고 이부자리는 정결하고 가볍고 폭신했다. 그러나 고단한 깐으론 쉬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았다. 처음엔 석유불 끄고 나서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 때문에 잠이 달아난 줄 알았다. 기름을 짤 수 있는 열매를 재배할 것 없이 저절로 지천으로 있는 돌에서 기름을 짜낸다니 편리하고 신기하긴 하지만 부러울 건 없다고 생각했다. 독하고 역한 냄새가 그 신식 기름을 정떨어지게 했다.
그리고 조금 더 박다고 그 신식기름을 선뜻 받아들여 자랑스럽게 켜놓은 아들의 진득지 못함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니까. 이렇게 중얼대며 몸을 뒤챘다. 코에 익었는지 저절로 가셨는지 석유 냄새를 못 느끼게 된 후에도 전용감은 전전 반측했다. 이번에 매듭을 못 짓고 흐지부지 끝난 아들과의 이야기가 속에서 채증처럼 복개고 있어서 잠이 오지 않았다. 큰일 저지를 녀석이야. 도무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안에다 대고 큰 소리로 드립다 호령을 해서 아들을 당장 불러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승냥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안채 뒤란 터줏자리 옆에 승냥이가 내려와 있을 것 같았다. 어려서 사랑채도 울타리도 없는 외딴 삼간초옥에 살 때도 승냥이 울음소리 때문에 곧잘 잠을 설쳤었다. 그땐 바로 뒷문 중방 밑에 와 있는 것처럼 그 소리가 가까웠었다. 어느 날 달밝은 밤 뒷문 창호지를 뚫고 내다본 적이 있었다. 바로 뒤란 터줏자리 옆에서 울고 있었다. 집집마다 있는 터줏자리가 어려선 왜 그리 무섭던지. 술래잡기를 할 때 겁없이 터줏자리 속에 숨는 아이를 보면 그 담대함에 떨려 절로 기가 죽곤 했었다. 그렇게 무서운 터줏자리와 승냥이가 함께 있는 모습은 괴기하고도 신령스러워 소름이 쫙 끼쳤다. 그 후 승냥이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터줏자리를 떠올리는 버릇이 생겼다. 승냥이 울음소리는 좀 더 극성스러워졌다. 떼지어 내려온 것도 같고 예서 재서 우는 것도 같았다. 집집마다 터줏자리 옆에 승냥이가 한 마리씩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렸을 적처럼 소름이 끼치진 않았다. 그러나 잠은 멀리 달아나고 속에서 꿈틀대던 어떤 충동은 좀 더 확실해졌다. 처음엔 안에다 대고 호령을 해서 이성이를 불러내고 싶은 충동인 줄 알았다. 이젠 그게 아니었다. 승냥이 울음소리는 점점 더 처절해졌다. 넘어가는 초승달을 바라보며 슬프고도 사납게 우는 승냥이의 흰 이빨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의 속에 어떤 충동도 점점 더 기운을 더해갔다. 그 충동은 뜨겁고도 싱싱했다. 그는 거칠게 몸을 뒤챘다. 도저히 그 충동을 이길 수도 잠재울 수도 없을 것 같았다. 그 충동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이성이가 챙겨서 횃대에 걸어놓은 그의 옷가지가 어둠 속에서도 희끄무레하게 보였다. 마침내 그는 그의 속에서 요동치는 기운찬 충동에 몸을 맡겼다. 그는 벌떡 일어나 횃대에 걸린 옷가지를 하나하나 입기 시작했다. 그의 동작은 민첩하고도 정확하고 숨결은 젊은이처럼 뜨겁고 가빴다. 그동안에 초승달도 지고 바깥은 칠흑이었다. 그는 승냥이 울음소리도 어둠도 겁나지 않았다. 오히려 승냥이 울음소리에서 그의 충동과 닮은 뜨거운 생명력의 충동을 감지하고 친화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사랑마루는 안채로 통하는 대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거칠 게 없었다. 샛골에서 강릉골까지는 십리길이었다. 음력 4월의 밤바람은 감미롭고 상쾌했다. 하늘의 별은 쏟아질 듯이 총총하고 풀내음, 잎내음은 꽃향기보다 싱그러웠다. 그는 망아지처럼 뛰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을 짐승처럼 느꼈다. 그런 느낌은 순수하고 벅찼다. 승냥이를 만난데도 겁없이 스스럼 없이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끔 호랑이가 나온다는 소리개 고개도 단숨에 넘었다. 별이 쏟아져서 부서져 흐르는 시냇물이 가로막았다. 징검돌이 놓여 있었지만 급한 마음에 첨벙대며 곧장 시냇물을 가로질렀다. 물은 차갑고 깊은 데는 정강이까지 찼다. 숲을 지나기도 했다. 짐승인지 샌지 푸드덕대며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숨내음을 폐부 가득 들이마셨다. 강릉골에서도 외딴 초가삼가는 불빛도 인기척도 없이 괴게했지만 어둠에 익은 눈에 해주떼기 즐겨 가꾸는 모란꽃이 피어있는 게 보였고 긴 돌 위에 치자나무 분도 보였다.
벌써 치자꽃이 피었을 리 없건만도 그의 코는 앞질러 치자꽃 향기를 맡은 것처럼 느꼈고 화려한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살인문은 열린 채였지만 봉당으로 난 방문은 안에서 걸려 있었다. 전점아는 가쁜 숨을 가다듬으면서 문고리를 가만가만 흔들었다. 해주댁, 나야 나. 문 열어요. 부시시 인기척이 나고 조심스럽게 문고리가 벗겨졌다. 전점아는 방으로 한 발을 들여놓으며 조급하게 그녀의 따뜻한 어깨를 안았다. 그의 차가운 입술이 온몸을 녹이려 아랫목으로 파고들듯이 그녀의 목덜미 깊숙이 파고들었다. 에그머니나. 그의 벗성과 행전이 흠뻑 젖어 있는 걸 알아차린 여자가 화들짝 놀랐다. 쉿. 그는 콜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아녀석의 동그란 얼굴에 신경을 쓰며 여자의 입을 막았다. 여자가 장지문을 가리켰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여자를 안고 발로 장지문을 밀었다. 웃방 사짜리 바닥에 여자를 눕히고 우선 물에 젖은 행전부터 풀었다. 이미 40고개를 넘은 여자의 몸은 싱싱하달 순 없어도 너그럽고 편안했다. 그 역시 홍씨 부인이 그 기운을 어디다 쓸까 가끔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운차진 못했다. 그의 나이 환갑이었다. 그를 거기까지 몰고 온 충동도 몸에서 우러난 거라기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난 건지도 몰랐다. 그가 농바의 고개에서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꼈을 때부터 그런 충동은 이미 비롯되고 있었다. 그 여자와의 만남은 처음부터 그랬다. 젊은 나이에 차인으로 외지로만 돌 때 그는 본댁한테도 공공연히 현지에 첩을 두었었다. 젊은 혈기를 다스리기 위한 첩과의 인연은 얼마간의 돈으로 제때제때 끝내 한 번도 구질구질한 후유증을 남긴 일이 없었다. 그러나 늙음하게 해주에서 우연히 상관하게 된 수절 과부와의 인연은 그렇게 맺고 끊은 듯이 다스릴 수가 없었다. 자식이 생겨서만은 아니었다. 그 여자를 안고 있으면 안고 있다기보다는 안겨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믿음직스럽고 근심이 없어졌다. 그 여자의 욕심 없음도 그의 휴식감을 한층 완벽하게 했다. 그가 얼마나 부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혼자서 건사해서 아들하고 겨우 먹고 살 만한 농토와 오막살이 집 한 채로 불만이 없었다. 어쩌다 바람처럼 도둑처럼 들르는 그에게 이러쿵저러쿵 앙탈을 하는 일도 없었다. 수절은 못했지만 아들을 얻어가진 것을 하늘이 내린 복처럼 늘 고마워하며 조신하게 살고 있었다. 여자가 그의 귓전에 더운 김을 뿜으며 속삭였다. 이대로 죽어버렸음. 동시에 그도 그를 못 견디게 비틀던 충동에서 해방되는 기쁨에 온몸을 떨었다. 그는 충동에서 해방되어 어디론지 곧장 추락하는 것도 같고 둥실 떠오르는 것도 같다가 이내 편안하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동트기 전에 깨어났다.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 지라로에 그의 젖은 버선이랑 옷을 말리고 있었다. 그는 부시시 일어나 앉았다. 벌써 가시게요. 아직 한밤중이에요. 다 말려 입으셔도 안 늦어요. 셋골에 왔다가 들렀소. 아이를 한번 만져라도 보고 가세요. 누구 닮았소? 그게 궁금하시면 날 밟거든 가시던지요. 딴 부탁은 없소. 아쉬운 거라든가. 모자가 지낼만 해요. 원한다면 호강도 시켜줄 수 있소. 호강하게 되면 영가님한테 버림받게요. 그게 무슨 당치 않은 소리요. 그냥 그럴 것 같았어요. 저 같은 걸 뭘 보고 영감님이 가끔 찾아주시겠어요. 못 살다가 호의호식하면 가끔 옛날에 먹던 보리밥 생각나듯이 이 집과 제가 생각나시는 거 아닌감요. 뜻밖의 대답에 전영감은 아니라고 선뜻 부정을 못했다. 그럼 임자는 순전히 나 때문에 우정 어렵게 지낸단 말이오. 그게 어째서 영감님 때문인가요? 기생들이 분바르고 비단 옷 입고 하루라도 더 님의 정을 잡아놓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같은 못난 계집은 이렇게 구질구질한 단장을 하고 영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뿐이죠.
그녀의 말씨는 여전히 느리고 구수했지만 전에 없던 가시 같은 게 느껴졌다. 그럼 임자도 남과 같은 무력은 있다 이 말이오. 자식이 있는 거려. 떳떳지 못한 자식이기에 앞으로 고생이라도 덜 시키고 싶어요. 제 욕심이 지나친가요? 그 정도가 욕심이랄 게 있소. 내 유념하고 있으리이다. 이렇게 사는 게 달라지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알아요. 임자 뜻은. 그러나 좀 달라진들 어떻겠소. 임자 말을 듣고 보니 서발막대 거칠 것 없는 임자 살림이 되려 나에겐 여지껏 해본 어떤 호강보다도 분수에 넘치는 사치였다는 걸 알 것 같소. 알고 난 이상 예전처럼 편할 것 같지가 않구먼. 제가 안 해도 될 소리를 했나 보죠. 아니요. 알아야 될 걸 알았을 뿐이요. 속아 사는 건 질색이요. 또 하나 상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요? 말해보. 머슴을 하나 두었으면 싶었어요. 혼자 손에 붙이지 않을 만큼만 농사를 짓겠다더니 역시 힘에 붙이나 보구려. 하긴 임자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게 내 뭐랬소. 바쁠 땐 품을 사라니까. 꼭 힘에 붙여서만은 아니에요. 집안도 적적하고 몇 간 되진 않지만 시험 삼아 해본 삼농사도 올 가을엔 캐게 되니까 부쩍 걱정이 되지 뭡니까. 걱정도 팔자요. 다 된 농사 거두지 못하려고. 혹시 새골에선 이상한 소문 못 들으셨는지요? 이상한 소문이라니. 그쪽엔 큰 산포도 많은데 어째 그 소문이 안 들어갔을까? 하긴 전에 읊던 흉흉하고도 생급스러운 소문이라 믿을만 하진 않지만 어떤 소문인지 말해보. 전영감은 해주댁이 깜짝 놀라도록 날카로운 소리로 말했다. 어제 급하게 새골에 들른 것도 청포전에서 부성이가 기뜸해준 그 이상한 소문이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는데 비로소 생각이 미쳤다. 이성이가 얼렁뚱땅 딴 얘기만 하는 바람에 정작 목적을 잊어버릴 뻔했던 것이다. 전영감이 매섭게 추궁하니까 해주댁은 되려 말하기가 망설여지는 모양이었다. 소문이 하도 말같지 않았어. 그렇지만 말같이 않은 일도 예사로 일어나는 세상이니까 아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말같지 않고 왜 이리 서두가 긴고 말같지 않아도 말을 해보라는 밖에 소문인즉슨 전처만의 언성에 새소리가 섞였다. 아이 깨겠어요. 말씀드릴게요. 해주댁은 겁먹은 소리로 더듬대며 꼭 닫힌 정지문을 괜히 다시 한번 여몄다. 소문인즉슨 근지 모를 타간 거간들이 큰 산포마다 돌면서 눈치껏 이상한 흥정을 붙인다고 합니다. 전영감은 낮에 새골 동구 밖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어디서 뭐 해먹고 사나를 이제야 알아낼 것처럼 느꼈다. 왜 그걸 진작 못 알아봤을까? 농사꾼에게도 장사꾼에게도 건달에게도 안 어울리는 날카롭고 음험한 눈빛은 거간 중에서도 옳지 못한 흥정을 붙이는 데 능한 거간꾼의 눈이거늘. 그걸 못 알아봤으니 이성이한테 당할 수밖에. 전영감은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이성이한텐 실토를 못 시킨 게 분하고 억울했다. 이상한 흥정이라니. 참으로 해괴한 흥정이라 합니다. 들은 대로 말하시오. 그들은 외놈의 앞잡이라고들 합니다. 외놈의? 설마. 외놈들이 고려인삼을 오죽이나 좋아합니까? 외놈 밀수꾼이 금년에 캘 산포에다 미리 거간을 보내 흥정을 하고 돈도 건네주고 나서 몇 명씩 작당을 해서 야밤에 삼을 캐간다고 합니다. 산포 주인은 다음날 산포가 모조리 독을 당했다고 관아에 거짓 고발을 하면 되고요. 아무리 소문이라지만 하해계에서 믿기지가 않는구려. 전처만은 입으론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론 반 넘어 믿고 있었다. 그는 인삼이 얼마나 믿기지 않는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관의 온갖 금령과 단속을 피해 밀조, 밀매, 밀수출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건 바로 그의 생애 자체였고 치부의 비결이기도 했다. 험하고 아슬아슬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그런 걸 사람들은 운이 따라야 돈을 번다고 말하나 보다.
이렇게 인삼으로 큰돈 보는 온갖 치사하고 더럽고 기기묘묘한 켰속을 고루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들은 소문처럼 더럽고 징그러운 방법은 처음이었다. 분해서 치가 떨렸다. 그래서 인론 드리는 건데 뭘 말이오? 거강꾼들하고 흥정하는 방법이요. 외놈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요. 뭔 말씀을 그렇게. 설사 그러고 싶어도 이런 작은 산포는 그들이 거들떠도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됐지 웬 걱정이 그리 많소. 그 대신 이번 통에 송두리째 손해를 보는 건 우리 같은 작은 산포들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 해괴한 흥정에 못 끼어들어서요. 남이 그러는 게 배가 아파서요. 고정하십시오. 너무 화만 내시니까 드릴 말씀이 헷갈립니다. 그 사람들이 독을 헐 때 미리 돈을 내고 흥정한 산포뿐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는 작은 산포들도 하나둘 껴서 도구를 헌답니다. 짜고 한 게 들통날까봐 일부러 정말 도구를 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언제나 억울하게 당하는 건 송살이라는 건 정한 이치지만 안 당할 수 있으면 안 당하려고 끝까지 애는 써봐야죠. 그런 못된 방법으로 산포 팔아먹는 사람은 어쩌다나 있지 다야 그렇겠소. 그러니 억울하게 당하는 작은 산포야 더 드물 테니 너무 걱정 말아요. 그러시면 머슴 두는 일은 허락을 안 하시는 geb니까? 아 참, 머슴을 두었으면 하는 의논이었던 걸 깜빡 잊었댔소. 의중에 마땅히 사람이 있는 모양이니 두구려. 아니올시다. 영감님께서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처마는 문득 이생원의 손자 종상이 생각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서둘러 새골로 돌아왔을 땐 훤히 동이 트고 있었다. 부지런한 이성이가 큰 기침을 하며 대문을 열다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아버님, 새벽에 어딜 납셔시니까? 일단 놀라고 나서 밤새도록 이슬을 헤친 것처럼 젖은 아랫도리를 보고 더욱 미심쩍은 얼굴을 했다. 밤새도록 산포를 술라돌고 오는 길이다. 우리 산포가 좀 크냐? 서너 번 돌고 나니 날이 새도구나. 산포를 술라도시다뇨. 그것도 밤새도록. 아버님, 어서 안으로 드십시다요. 혹시 병안 나신 거 아니니까. 병안이 아니라 노망 났나 묻고 싶겠지. 멀쩡한 정신으로 눈 똑바로 뜨고 돌았느니라. 외놈 도굴꾼들을 잡아볼까 해서. 네? 외놈 도굴꾼이라뇨. 비로소 이성이의 눈빛이 어쩔 줄 모르고 흔들렸다. 해괴한 소문이 자자해. 우리 산포가 만일 그런 일을 당하면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내 재산을 관리할 제목이 못 되는 걸로 치고 한 뼘의 땅도 안 주겠다. 그런 줄 알고 산포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못을 박은 전처마는 아침도 뜨는 둥 마는 둥 태임이를 앞세우고 송도로 돌아와 그날로 종상이를 강릉골로 보냈다. 2. 동해랑의 낙조. 그로부터 5년 후 1894년 개사정월 북부 동해랑에 있는 전초만 영감의 윗사랑엔 올해도 매화 꽃봉오리가 막 터질 듯이 부풀어 있었다. 고목처럼 운치 있는 매화 등걸이 정월의 햇빛을 담뿍 받아 명주폭처럼 따숩고 부드러워진 미닫이의 창호지를 배경으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다. 해마다 새벽군이 모여들 정월 초승께면 전초만 영감사랑의 매화는 꼭 그만큼만 부풀어 있었다. 음력조류란 해의 운행하고는 많이 틀려서 이를 적도 있고 늦을 적도 있건만은 새벽군들은 그보다 덜 핀 매화를 본 적도 활짝 핀 매화를 본 적도 없었다. 오늘 최서방은 전초만 영감과 긴히 할 얘기가 있어 새벽군이 모일 초승께를 일부러 피해 왔건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그렇지 이 댁이 네 댁이라고. 최서방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신을 안심시키려 들었다. 그렇다고 그가 전초만 영감의 형편이 달라지고 있다는 소문을 밖에서 들은 것도 아니었다.
그건 순전히 최서방 혼자만의 느낌이었다. 최서방은 아직도 원산에 있는 송방의 주인이자 전처만의 차인으로 함경대 일대의 목명값이라면 그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큰 장사꾼이었고 전처만의 신임도 여전했다. 한때 전처만의 차인은 수십 명을 헤아려 조선 팔도의 상업의 요지, 항구, 국경지방은 물론 지물이나 피물의 도구를 위해선 험지의 사찰이나 사냥꾼들 사이에까지 퍼져 있지 않은 데가 없었다. 전처만은 그들의 두목이자 돈줄이었고 모사였다. 전처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조선 팔도의 돈을 다 긁어 모을 수도 길에 널린 개똥을 금값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적어도 최서방이 보기엔 그랬다. 그는 전처만을 외경했을 뿐 아니라 사사했다. 그가 노후에 도달하기를 꿈꾸는 최고의 목표이자 우상이었다. 우상은 불변한 것이라야만 했다. 그런 전처만의 형편이 달라지고 있다는 김새는 문득문득 최서방을 불안하게 했다. 달라지고 있는 게 전처만의 가세라면 도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최서방이 감지한 주인의 변화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이었다. 읽고 안에서 설상이 나왔다. 전처만과 겸상이었다. 최서방은 어쩔 줄을 몰랐다. 느낌으로만 감지하던 변화를 눈으로 똑똑히 본 것 같았다. 자, 드세. 전처만 영감이 먼저 반병두리 뚜껑을 열며 말했다. 은빛이 나게 잘 닦은 높 반병두리 안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조랑떡국 위에 예쁜 편수와 그 위에 얹은 맛깔스런 고명이 드러났다. 보시기 속의 보쌈김치는 마치 커다란 장미꽃송이가 겹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갖가지 떡이로 웃기로 얻은 주악은 딸아이가 수놓은 작은 염낭처럼 색스럽고 앙증맞았다. 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전처만네 설상은 귀한댁 아가씨가 가꾸는 작은 꽃밭처럼 아기자기하고 색스러웠다. 먹기가 아까웠다. 최서방은 다시 한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겸상에 놀란 자신을 다독거리려 들었다. 전처만네 음식 솜씨는 개성 분해에서도 소문이 나 있었다. 개성 음식이 맛깔스럽다는 건 조선 팔도가 다 알아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소문난지 음식 솜씨니만큼 맛도 마시려니와 깔끔한 모양과 정결하고 아름다운 기물이 잘 어울려 혀뿐 아니라 눈을 즐겁게 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섣달 금음에 고향에 돌아와 전처만과 샘을 보고 집에 들러 설세고 나서 다시 세배 오는 수많은 차인들에게 일일이 독상을 차려내기로도 유명했다. 음식 솜씨 깔끔한 집이 흔히 불량에 있어서 달아온 수가 있는데 전처만네는 그렇지도 않았다. 독상이라도 차린 음식의 가지수가 고루 갖추었을 뿐 아니라 담음새가 보기 좋을 만큼 소담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이 커도 한 상을 다 먹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눈요기만 시키고 김서방이 먹다 남긴 걸 이서방상에 다시 놓을 속셈으로 수많은 독상을 차리는 건 아니었다. 독상엔 을에 정결한 백지가 온장으로 딸려 나왔고 차인들은 먹다 남은 걸 거기다 싸가지고 가 처자식한테 눈요기 겸 맛을 보였다. 어른을 모시고 있는 차인들은 먼저 싸놓고 나서 쌀 수 없는 떡국과 나박지 등으로 요기를 했다. 그건 전처만내서만 통하는 전처만과 차인들 간의 독특한 유대와 친애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하려니 음식을 여간 많이 장만해야 하는 게 아니어서 안식구들과 하인들의 수고 역시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이제 살림을 주관해도 좋을 맏며느리인 머리빵 아씨를 손끝 하나 까딱하게 하기가 화중미인 부려먹기보다 더 힘드니 홍씨 부인의 신역 고된 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몸 편하면 되려 삭신이 쓰시는 증도 섣달 초승께부터 엿고랴, 두부 만들랴, 떡 치랴, 다식 박으랴, 약가 지지랴, 강정 만들랴, 돼지 잡으랴,
설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해서 보름께까지 계속되는 손님 치닫거리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설을 유난하게 세는 것과는 딴판으로 전영감의 생일이나 혼인잔치는 큰 살림에 어울리지 않게 검소하게 치르는 것 또한 전시집의 특이한 가풍이었다. 전처마는 조선 팔도에 골고루 흩어져 그의 돈을 불리고 돈될 물산을 즉각 조달하는 그의 차인들을 마치 피가 같은 식솔처럼 생각해 그들이 고향으로 모여들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설을 가장 큰 명절이자 유일한 명절로 삼아왔던 것이다. 홍씨 부인 역시 그때만 되면 삭신이 쑤시는 증세도 말끔히 가시고 도랑치맛자락에서 신바람이 쌩쌩 돌 만큼 생기가 났다. 시집와서 이날 이때 호랑이처럼 무섭기만 한 영감 그늘에서 유순하고 소심하게 눈치만 보던 수수한 얼굴에 느닷없이 당당한 위엄까지 서렸다. 아래 것들을 쉴 새 없이 닭달질 해가며 엄청난 물량의 설음식을 장만할 때처럼 자신이 얼마나 큰 부상의 아내란 걸 실감할 때도 없었으니까. 세배 손님에게 일일이 독상을 차려 대접하는 발상도 실은 홍씨 부인한테서 나온 거였다. 거상에 집답지 않게 얀야치 자로재고 싹싹 쓸어 뒷박질한 것처럼 검약한 살림에 짓눌리다 보면 1년에 한 번쯤은 흥청망청 기죽을 펼 기회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지 부잣집 마나님답게 흥청거리는 재미만으로 홍씨가 그렇게 자기 뼈골 빠지는 걸 안 돌아보고 신바람이 나는 건 아니었다. 처음엔 그 재미만도 여간 아니었지만 차츰 자신의 솜씨 소문이 밖으로 널리 퍼지는데 새로운 살맛을 느끼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아무리 살림을 잘해봤댔자였다. 한시 반시 쉬지를 않고 아래 것들 총찰하고 영감 수발 들고 짬짬이 궁둥이 붙일 새가 나면 장롱 걸레라도 쳐야 직성이 풀렸으므로 그의 집 장롱이란 장롱은 얼굴이 비치게 윤이 났다. 그러나 찬장이 아무리 윤이나 받댔자 기껏 사간대청을 비추는데 지나지 않았다. 거기에 비하면 조선 팔도에 고루 퍼진 차인들 사이에 자신의 솜씨 평판이 퍼진다는 건 살맛 나는 일이었다. 평생 집구석을 벗어나 본 일이 없는 홍씨 부인에겐 개성만 해도 큰 고장이었고 조선 팔도는 더구나 상상력이 미치기도 벅찬 너른 세상이었다. 여자의 솜씨가 단박을 넘는 것도 과람한데 팔도강산에 자자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망상이 아니었지만 망상치고는 얼마나 살맛 나는 망상이었는지 좀처럼 그만둘 것 같지 않았었다. 그렇게 여러 해에 걸쳐서 인이 바뀌다시피 한 설차림이 왜 올해부터 벼랑간 간소해졌는지는 전영감도 모르는 일이었다. 전영감은 구태여 그 까닭을 물으려 들지도 않았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았다. 어쩌면 이신전심으로 그리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전점한 영감은 요즘 아무 일에도 신명이 나지 않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럴 나이도 되었고 그래야 좋을 만큼 장사에 관한 많은 실권을 둘째 아들 부성이에게 넘겨주고 있었다. 부성이도 그가 잔소리와 근력이 줄고 우울해진 것에 대해 아무리 극성맞은 양반도 나이는 못 속인다는 쪽으로 가볍게 치부하고 있었다. 활동만 덜하고 있을 뿐 아직도 많은 돈을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를 될 수 있는 대로 덧들이지 않는 걸 수로 아는 것 같았다. 그런 면으론 아들이 최서방보다 훨씬 민감하지 못했다. 최서방은 전처만을 전적으로 숭배할 뿐 아니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흔들림을 감지하는 것도 그만큼 빨랐다. 물질적인 의지가 아니라 마음의 의지였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의 정체가 그의 마음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 전처만은 부지런히 숟가락질을 하고 있는데도 무얼 먹고 있는 것 같진 않았다. 그의 식탐을 잘 알고 있는 최서방은 그런 일도 예사로 보아 넘겨지지가 않았다.
그도 덩달아서 식욕 없는 헛숟갈질을 하면서 말했다. 무슨 걱정이 이시니까, 주인어른. 걱정은 무슨. 나처럼 복 많은 늙은이가 어디 있겠나. 안 그런가? 아, 네. 최서방은 얼떨결에 부정도 긍정도 아닌 어중간한 대답을 했다. 장사꾼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맏아들을 앞세우고 청상이 된 며느리 꼴을 평생 봐야 하는 팔자를 굳이 복 줬다고 우기는 영감이 문득 싫은 생각이 났다. 맏아들을 후사도 못 보고 앞세운 주제에 돈푼이나 있다고 복 좋은 늙은이처럼 굴 작정인 이 늙은이가 자네 눈엔 추하게 안 보이나. 전 영감은 벌써 채서방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조금 웃었다. 그러나 전 영감 본래의 꿰뚫어 보는 듯한 형령한 안광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원 주인 어른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어서 70이나 됐으면 좋겠네. 편안하게 망령이나 부리게. 주인 어른처럼 정정하신 어른이 겨우 70에 망령을 부리실 리가 있으니까. 최서방은 갑자기 자기의 말주변 없음에 조바심 같은 걸 느끼며 이렇게 얼버무렸다. 공자님이 그랬던가. 40이 불혹이라고. 나한텐 60곡에도 미혹이건만. 공자님이 60은 뭘 했는지 자네 아나. 이순 아닙니까요? 그래, 참 이순이지.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 글쎄 올시다. 세상 이치가 잘 이해된다는 뜻 아닐깝쇼. 남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뜻도 있을 텐데 난 통 그게 안 되니 어드렇구나. 내가 고집불통의 늙은이일까? 아, 아닙니다요. 잘 늙고 싶었는데. 천초만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 보기 좋던 은빛 수염이 추비하게 늘어져 보였고 안정도 흐릿했다. 아주 잘 늙고 싶었다네. 의젓하고 점잖고 평안하고 공경받는 늙은이가 되고 싶었지. 나처럼 젊었을 적부터 늙을 준비를 해온 사람도 드물 걸세. 젊어서 온갖 고생과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던 게 오로지 잘 늙기 위해서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불쌍하고 외롭고 추비한 늙은이가 되다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구슬퍼서 그러네. 사람 사는 거, 늙는 거 그런 게 다 구슬퍼서. 구슬프다는 말이 그렇게 어울릴 수가 없게 전처만은 처량하고 무력해 보였다. 최서방은 전처만이 보통 늙은이와 마찬가지로 구슬프게 늙어간다는데 배신감 비슷한 걸 느꼈다. 어떤 것도 그 이상 그를 낭패시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여적지 이성이를 안 보시니까. 최서방은 불현듯 떠오른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곧 아차 싶었지만 한 번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벌써 5년 전에 의절하다시피 된 그들 부자관계의 내막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몇 안 되었고 최서방도 그 몇 안 되는 사람 축에 들었지만 그 문제를 아는 척 하지 않기로 하고 있었다. 소년 시절 전처만내 전에 사환으로 있을 때 이성이를 업어 기르다시피 한 관계도 있고 해서 한때 자기라면 부자간의 화해를 붙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전처만의 노여움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다. 내가 그놈을 왜 봐? 자네도 그놈 편인가? 그놈이 시켜서 왔나? 가서 이 늙은이를 살살 떠보라고 시키던가. 아니나 다를까 전처만의 흐릿하던 안정이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 아니올시다요. 최서방은 이렇게 잡아떼었고 또 그게 사실이건만도 어쩌면 전영감이 속으로는 그가 이성이가 시켜서 왔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전영감의 분노는 기운이 모자랐고 그래서 풀이 죽었을 때보다 더욱 구슬퍼 보였다. 내 생전에 그놈을 보는 일은 없을 걸세. 이성이가 그럴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쇼. 그놈은 외놈 장사꾼과 밀통을 했어. 국법을 어기고.
밀통이 아니라 장사를 했습죠. 주인 어른도 한창 때 금령을 어기고 일본의 인삼을 밀수출해서 큰 돈을 보시지 않으시니까. 이성이가 잘못한 게 매이시니까. 잘못이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장사 속에 밝게 타고난 이성이가 농사꾼이 된 게 잘못입죠. 자넨 끝끝내 잘못을 나에게 돌리려는군. 그놈도 그랬어. 나는 그놈이 돈을 벌기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참을 수가 없는데 그놈은 마치 그 더러운 방법을 나한테 배운 것처럼 대들지 뭔가. 아버님이 온갖 금령을 뚫고 인삼 밀무역을 한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전 그런 아버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실을 감추고 인삼에서 저절로 돈이 쏟아진 것처럼 꾸미시니까? 왜 저한테는 인삼을 심고 가꾸는 법만 가르치시고 인삼에 합당한 값을 쳐받을 수 있는 장사 속을 모른 척하라 하시니까? 이성이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들었고 그 일이 기어코 일어난 후에도 부끄럽다든가 하다못해 안 그랬던 것처럼 숨길 생각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들었었다. 그 일이란 일본인들이 꾸민 가장 일본인다운 간사하고 더러운 방법에 의한 인삼 밀수출에 가담하는 일이었다. 5년 전 전처만이 그 해괴한 짓에 대한 기뜸을 처음 듣고 그렇게 강경하게 엄포를 놓았건만도 그 일은 기어코 일어나고야 말았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세력이 커지면서 온갖 어중이 떠중이 일본인들까지 이 땅에 출입이 잦아졌다. 그때부터 그들에 의한 인삼 밀수출이 성행했고 이 땅에 진출한 일상들도 오만불손하여 이 땅의 금령을 범하길 떡못듯 하였다. 그들의 인삼 밀수출은 초기에는 주로 서울에서 구입해서 인천을 왕래하는 전기선으로 일본 나가사키 항으로 반출하였다. 서울서 인천까지 운반하는 데는 육로와 수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으나 육로는 감시가 심하여 대개는 임진강수로를 이용하여 인천까지 운반하였다. 개항 초기에는 인천과 나가사키 간의 전기 항로가 한 달에 한 번이었으나 그 후 2번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삼의 밀수출량도 늘어났다. 당시에 우리 정부에선 인삼의 해외 무역을 특정 상인에게만 허가했기 때문에 일본 장사꾼의 이런 밀수출은 물론 불법이었고 엄한 감시를 받아야 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범선을 이용하여 멀리 외항에 정박하고 있는 전기선까지 몰래 운반하였다. 그들 1인 인삼 밀수꾼들이 인삼을 밀매하는 방법은 교묘하고도 악랄했다. 먼저 삼포에 거강꾼을 파견하여 삼포주와 밀매매 계약을 성립시켰다. 그런 계약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던 것은 이 땅의 관의 타락이 극도에 달했을 때라 수매 과정에서 온갖 간의 비리와 수탈을 겪어야 했고 수매가에도 생산가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만 후한값을 쳐주어도 삼포주는 솔깃해했다. 이렇게 밀매매 계약을 성립시킨 다음 야음을 틈타 인삼을 채굴해 갔고 삼포주는 다음날 아침 삼포가 도체당했다고 관에다가 거짓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들 삼적은 대부분 일본 낭인들이었으며 일본도로 무장하고 작당하여 도체에 임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삼포주들이 이런 밀매매 계약에 의해 좋은 값으로 인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초기의 일이고 그 짓이 성행하고 그 짓에 짭짤한 재미를 난 그들은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져 영세한 삼포에 미리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채취기에 삼포를 강점하는 방법을 썼고 나중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삼포를 강탈하는 순 날강도질까지 성행했다. 이런 날강도질은 한복을 입고 한인으로 가장한 1인들에 의해 행해졌기 때문에 일본 공간의 항해에도 묵살당했고 우리 쪽 간도 이미 외인의 행패에서 백성을 보호할 만하지 못했다.